예, 반갑습니다. 지역과 소셜비즈의 사회적 전문가 맡고 있는 박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더라도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교육은 이제 급하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일자리 창출 사업 그 결과가 나서 이제 바로 교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이죠.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이제 심사가 이제 지난주 있었고 그 결과가 어제 공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내가 빨리 필요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도 교육을 동영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짧게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후에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거나 이렇게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지금 4시부터 해서 6시까지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이번에 일자리 창업 이제 신규 및 재심사 선정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 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 창업 기본적인 안내 그리고 지원 약정 체결하고 참여 근로자 채용 선발이죠. 일단 주사업 내용 지원 등 수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자료집을 아마 메일로 공유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업 기본적인 운영 부분입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교재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관련 지침은 별도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저희 홈페이지로 가면 뭐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과 소셜비즈를 검색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실로 가면 타 자료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교정지원사 지침이 있고 이 지침을 보시면 다운받으시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교정지원 사업 관련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자리 창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내용 총칙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 부분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지금 2페이지로 나옵니다. 사업 추진 체계 보시면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게 4번, 5번, 6번입니다. 약정 체결,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채용자 확정 승인 부분인데요. 약정 체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원 인원 수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정 인원만큼 해서 우리가 조지자체 시청, 군청에 가셔서 서로 계약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약정 체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8월 안에 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9월 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정 체결을 진행을 시청, 군청의 담당 공무원분과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은 이제 인건비 지원 받을 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이제 신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9월 1일부터 지금 당장 채용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채용 예정자 명단이라는 거 적어서 그 시청, 군청에다가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한다, 승인해 달라라는 형태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먼저 채용하시면 안 되고 채용 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서 시청, 군청 담당 공무원분들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이제 하고 나면 시청, 군청 담당 공무원분들은 그 근로자가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승인 받은 시점부터 해서 이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제 뭐 9월이 지나가면 10월부터 해서 9월까지 연구를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원 약정 체계 및 참여 근로자 선발 부분입니다. 여기서 참여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받는 근로자를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이 선정받는 기업, 지금 지원을 이제 받으시는 여러분들 기업을 참여 기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원받는 기업을 참여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약정 체결은 지금 선정 결과를 통보한 날은 어제죠. 어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참여 기업과 지원 약정을 체결해야 함이고, 이 지원 약정 기간은 2월 1일, 9월 1일부터 12개월간, 내년 8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심사 기업 중에 간혹 가다가 전년도 그 10월 1일부터 해서 지금 9월 30일자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다시 약정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원 결과를 어쨌든 공고가 됐는데 지원 배정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건데요. 우리가 몇 명을 배정 받았는지에 따라서 당초 신청했던 인원, 지원 인원, 신청 인원 수와 배정받은 인원 수가 다르다면 그 배정받은 인원 수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 부분에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참여 근로자 뭐 담당 업무라든지 인사 노무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정하셔서 그걸 가지고 약정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사업 계획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고 참여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수정을 잘 하셔서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고요. 자,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사업 계획 등의 변경 신청 내용은 이게 약정 체결 이후에, 즉 9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 사업 장소가 바뀐다든지 근로자의 근무 뭐 내용이나 업무 내용이나 뭐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된다든지 또는 근로 시간이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있을 때는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지점을 더 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셔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인건비 지원받는 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추가된 사업장에 지점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진행되면 이게 당초 계획된 바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사업장이 바뀌는 거니까 사업계획 변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서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서를 똑같이 작성하셔서 시군청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그 내용이 아니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즉 시군에서 직접 승인을 해주지만 그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서비스 가격이 변동된다든지 사업 내용이 크지 않게 비슷한 내용으로 바뀐다든지 뭐 우리가 지정 답장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광역자치 즉 경북도의 심사를 또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원입니다. 지원 인원의 변경, 변경이 가능하냐, 지원 받는 인원을 우리가 증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지원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데요. 인원이 바뀌는 경우에도 지원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되겠죠. 이 지원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즉 시군청에서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모집 이제 기간이 보통 3개월이거든요. 최소 3개월이고 이 3개월 내에 절반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배정위원회. 그래서 이 신규 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 뒤, 또는 재심사 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지금 근로자를 지원받는 근로자 배정인원 수 중에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초과 수요가 발생한 기업이 있거나 또는 뭐 목표 인원을 못 채운 기업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기업 측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는 인원을 더 달라 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원 증원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때는 증원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저희한테 의견 요청을 해서 이제 증원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 수요가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이제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결국은 좀 다른데 다른 기업에 지금 채용 못한 인원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인원 증원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배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라면 전국도에까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상황은 그런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 증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원 감원은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서 공청에서 인원 감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원이나 감원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따로 우리가 인원 증원이나 감원을 안 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는 1년마다 한 번씩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1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서 인원을 새로 신청하고 받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변동이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참여 근로자 모집 선발입니다.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죠. 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모집, 기업이 직접 모집을 하는 겁니다. 직접 채용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오픈넷이나 또는 구직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접 이제 아시는 분들을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즉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여 제한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참여 제한자의 범위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대표자, 그다음 등기임원, 우리 가족, 친족이죠. 그 친족 중에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되어집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자녀죠.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그 대표와 대표자를 놓고 대표자의 부모 자녀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등기문을 바꿔도 똑같아요. 대표자를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뭐 이렇게 감사 이렇게 중심에 두고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 제한자 중에 직계가족 또는 이제 친족인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참여 승인 신청을 할 때, 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 이 인건비 지원은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 30시간 이상의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다른 데 취득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와중에도 지원받는 참여 기간 중에도 다른 직업을, 3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을 갖는 건 안 됩니다. 뭐 다만 우리한테 일하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로자고 다른 데 가서 주 20시간 또 일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그 표 밑에 보시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15시간 이상, 그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1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보통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들은 40시간을 채용하죠. 특별한 경우에는 30시간을 20시간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그 기업 현재 그 기업에서 지원받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 기존 근로자죠. 기존 근로자들은 인건비 지원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밑에 부분 예외적으로 기존 근로자임에도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종전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뭐 지금 사회적 기업 이미 인증 뭐 몇 년 차고 인증 좋았고 이전에 인건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이번에 선정이 된 경우에 기존에 인건비 지원 받던 사람을 다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고용 중인자라는 그런 자체가. 동그라미 2번 신규 채용 환자. 이 말은 지금 일자리 창출사 공고가 이게 이제 그 7월에 났어요. 7월 중순에 났고요. 그래서 그 공고일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채용을 한 사람이라면 승인을 받는다면 인건비 지원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예전에 우리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표현도 썼죠.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교육 훈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6개월이 안 지난 경우에 그런 사람도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했던 사람이라면 미리 인건비 지원받는 이번에 정식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이제 일용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자리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꿔라, 전환해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우리 어쨌든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그렇게 아무나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이제 그 사람을 좀 써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으로 정식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해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써보고 좀 일을 같이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으로 일자리 창사 참여 근로자로 승인 신청 채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 받기 전에, 지원 개시일이 9월 1일인데, 이전에 다른 데서 이제 그 근무하다가 넘어오는 건데, 그 다른 데가
우리 관련 기업이나 관련 단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표자가 어디 개인 사업자를 두고 있는데 그 개인 사업자 일하는 근로자가 이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이렇게 이제 채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련 기업, 관련 단체 보면 뭐 전화번호가 같거나 주소가 같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 기업에서 회사를 하고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승인 신청을 해서 이런 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등기 임원, 등기된 이사와 감사죠. 이사, 감사. 그리고 회원. 회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일 수 있고, 운영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등기 이사, 감사, 주주, 그다음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다만,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이후에 인건비 지원을 받다가 그 기업의 이사로 등기되는 거는 근로자 대표로서 이사로 등기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가 그 기업의 감사가 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등기이사, 사내이사가 되는 거는 근로자 대표로서 되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려면 인증 컨설팅을 받으셔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근로자 대표로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등기이사가 되는 부분들은 꼭 저희 지역과 소속주하고 협의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나 조합원, 회원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직체로 활동하는 경우만 제한되고요. 단순히 그냥 소액주주라든지, 그냥 출자만 했다, 뭐 그냥 회원 가입만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참여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체로 활동하는 회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서 기초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외국인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이민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업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채용할 수 없고요. 다만 휴업 신고를 했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업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사무실을 안 두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서 확인서 같은 거를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내셔서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간혹 가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표자분들이나 이렇게 채용할 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했는데 채용한 중간에 근로자가 사업자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자한테 얘기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내면 안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 또는 채용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채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지원금 받았던 게 지급 중단되거나 다시 이제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교 수업이 중복된 학생. 기본적으로 학생은 안 되는데 수업이 중복이 안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대라든지 뭐 졸업 예정이라든지 또는 현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입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를 고용해야 되느냐, 몇 명이나 고용해야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요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만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쉽고요. 그래서 여기 지침에 보시면 30% 또는 50%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0%입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인원수의 30%,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그 숫자 중에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명을 배정받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명 중에 2명은 취약계층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4명이면 4명 중에 2명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직급 우리는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걸로 받았다. 유형이 있잖아요.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뭐 기타 상여신형, 뭐 지역사회 공헌형 이런 등등의 유형으로 지금 예비사직급 지정을 또는 사직급 인정을 받으셨을 텐데요. 일자리 제공형으로 만약에 받았다라면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 또는 50%인데 이게 지원 받는 근로자가 현재 몇 명이냐? 우리가 이번에 2명을 채용하겠다 또는 3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2명 중에 그러면 1명 취약계층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1명을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부터 채용을 1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어도 취약계층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 확정 승인은 이제 일단은 참여 예정자, 앞에서는 채용 예정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채용할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9월 1일부터 채용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약정 체결하면서 동시에 지자체에 이 채용 예정자 명단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인터넷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 체결이 완전히 다 되어야지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청 담당 공무원분들과 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채용할 사람이 있는데 이 명단 제출을 지금 하고 싶은데 시스템 통해서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아니면 뭐 서류로 보내줄까 원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이 되고 나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담당 공무원분과 소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채용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채용할 사람에 대해서 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첨부하셔야 되고 혹시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고령자는 필요 없습니다. 고령자는 어차피 주민번호 이렇게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되고요. 다만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는 뒤에 천천히 좀 채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정자 명단은. 뭐 사실 제출한다는 게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참여연료 등록 신청 이렇게 이제 하셔서 시군청 요청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군의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먼저 덜컥 채용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로 문제가 없어서 승인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 시점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뭐 그럼 어차피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지원 받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덜컥 채용을 했다가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참 제한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해당이 되버리면 뭐 삭제했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체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느냐 뭐 채용을 퇴사시켜야 되느냐 그런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에 승인을 받고 채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는 그게 다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받는 기업이 아마 있을 텐데요. 청년 일자리 지원은 기업이 채용하고 그냥 그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 채용했어. 우리 그래서 그 시군에 그냥 제출하는 신고하는 그런 건데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훨씬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에 참여 예정자 명단 채용할 사람에 대해서 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승인 없이 기업에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이게 또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게 뭐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 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임금 지급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또 승인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꼭 알고 승인 받는 거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 신청을 이제 하고 나면 어쨌든 근로 개시일 전일까지는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시군청에서.
만약에 9월 이후에 약정책 이제 시작하는 9월 1일 시작 이후에 지원 개시일이죠. 지원 개시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 개시일 전까지 확정 승인해도 되는데 오늘 신청해서 내일부터 근무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승인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일 전에는 승인 신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 보시면 3일 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3일 이제 그 신청 전 우리가 3일 이후부터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이 9월, 10월, 11월, 11월 30일까지죠. 3개월이 되는 날까지 11월 30일까지 배정 인원의 50% 절반 이상을 채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한 명이면 한 명을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11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채용 인원의 30%는 또는 50%는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되는 날까지 한 명 이상만 이렇게 직장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3개월 시간 동안 채용을 못하면 약정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원받은 게 이제 취소가 지원받는 게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신청을 새로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뭐,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여 예정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근로자로 채용할 사람이 우리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 뭐, 다른 뭐, 서울에 주소가 있다. 이러면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고용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의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상관없이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청년 일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게 지역 일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야지만 전적지원금이 추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뭐 전적지원금을 포기한다라면 주소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얘기였고요. 자, 기존 근로자 퇴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죠.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일자리 참석 공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참석 공고일이 7월 15일이었죠. 그래서 7월 15일 기준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 숫자를 기존 근로자 숫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참석이라는 건 결국 7월 15일 기준에서 있었던 근로자 숫자에서 추가로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근데 그 근로자 숫자가 줄었다, 퇴사를 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해서 기존 근로자 수가 준다라면 이때는 배정 인원 수에서 그 퇴사한 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정 승인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배정 인원이 10명인 참여 기업에서 지원 기간 중에 2명의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8명까지만 승인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8명까지만 승인이 되고 추가로 더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근로자를 숫자를 채워야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알고 계시고요. 기존 근로자는 자체 근로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자체 근로자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자체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 근로자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을 안 받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받는 근로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과 그 일자리 창출사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인건비 지원 받는 인력 외에 자체적으로 뭐 다른 뭐 정부 지원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청년 인턴이라든지 뭐 청년 일자리라든지 뭐 또는 그 외에 뭐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을 채용한 근로자는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자체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반드시 한 명 이상 있어야지 이 인건비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근로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퇴사한 그달에 바로 채용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자 숫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근로자 또는 자체 근로자가 없어지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약정 해지. 약정은 계약을 이제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지원 받는 게 이제 약정 해지되는 수 있는데 이때는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절반 이상 채용을 못한 경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제 인건비 지원받는 근로자를 승인을 이제 받게 되면 채용을 정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면을 체결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보통 스캔해서 PDF 파일로 해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 받는 근로자가 중도에 탈락한다, 중간에 그만둔다, 퇴사한다, 중도 탈락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는 5일 이내에 사직서 증거를 같이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핵심은 인사노무관리입니다. 인사노무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이때 그래서 인사노무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노무관리 서류를 작성을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사원부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도 꼭 있어야 되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사원부인데 뭐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출근부는 저희가 따로 이제 서식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대장도 아마 다 있으실 거고요. 근무사원부는 뒤에 나오는데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여부 그리고 지각 조퇴 등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저희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기업과 소수비즈를 인터넷창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료실로 여기 오시면요. 자료실에 각종 서식인데요. 그 각종 서식에 보시면 세 번째 별도에 인사노무 및 회계행정관리 참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근로계약서부터 해서 뭐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업무사원부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 회계 지출 결의서 품위서까지 해서 기본적인 서식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공연 예술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긴 한데, 아니, 모의에 조금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제 그 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 좀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연예술사업 복무관리라고 해서 뭐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공연예술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뭐 보상휴가제라든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주말이나 이런 다른 데 가서 공연할 테니까 뭐 승인할 수 있다. 다른 데서 일하는 거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연도 거의 못해서 해당되는 기업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근로자가 뭐 전문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넘어가시면 회계관리입니다.
회계 관리는 사실 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회계 관리할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결국 기업에서 먼저 급여를 주고 그다음 달에 지원금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원금 받은 걸 다시 인건비 지급을 한 통장으로 해서 그냥 쓰시면 보통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여 지출 내역이라든지 급여 지급 도장, 급여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 지원금은 그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수입 지출이 일어나는 통장과는 별도로 다른 통장으로 만들어서 지원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그 매출이 발생하고 그뭐 일반적으로 지출을 하는 그 통장과는 별도로 따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그걸 이제 지원금을 그쪽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그거를 월급 받는 통장으로 그대로 옮기셔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나가는 통장은 보통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통장일 거고 지원금은 지금 통장대로 따로 만드셔서 거기서 받으셔서 나중에 어, 기본적으로 운영한 통장으로 다시 넘기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 써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수익금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익금 관리에 뭐 쉽게 생각하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또 임금 지급 방법이 있는데 뭐 급여 지급을 계좌이체해야 된다. 요새는 다 계좌이체 하시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우리가 저신용자 또는 신용불량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뭐 가족 명의로 입금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족 명의 입금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차라리 본인한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현금 수령증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 확인증, 영수증 같은 걸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사용은 뭐 기업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당연히 기업의 운영 경비로 쓰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 임원의 급여, 직원 급여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사실 뭐 우선순위라고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 다른 목적보다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직금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퇴직금 적립 뭐 그런 활용 제도를 이용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별도 통장을 한 개 만드셔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시든지 등을 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회계 관리에서 문제시 될 수 있으니 퇴직금 적립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자 인건비라든지 뭐 사업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인 그 기업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대표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세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단정이 되니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인건비 지원받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 현재 지침의 내용이었는데 아마 심사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대면시사 받아보신 분들은 다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뭐 사회공헌 또는 사회 서비스 실적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몇 프로를 사회공헌 사업비로 썼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매출액 대비해서 이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비 또는 사회 서비스 또는 그런 관련해서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을 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막 0.01%, 막 0.1%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심사위원들이 적어도 매출액 1% 이상은 사회공헌 사업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매출액의 1% 정도는 이제 쓰면 좋을 것 같다. 제 의견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이 사업 참여 기업, 즉, 인건비 지원받는 기업과 연계된 뭐 기업, 뭐,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수익을 취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내용 부분입니다. 20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18년 이전과 19년 이후의 지원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다 19년 이후에 지정받거나 인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19년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지원 기간입니다. 자, 지원 기간은 12개월, 1년 단위죠.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즉, 1년 단위로 최대 5년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 말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재심사를 그럼 언제 하느냐? 1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12개월 지원을 해주면 10개월 차에 재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재심사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그리고 7월입니다. 1월, 7월에 재심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3월과 4월과 이제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이 3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 내에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5년 이내 최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예비 2년차 예비 사회적 기업이 2년차를 받는 중에 보통 인증으로 전환을 대부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싶으시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을 2년차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인증 전환을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회나 안내를 진행할 테니까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의사가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인증 요건과 신청 시기 또는 안내를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 기간 중에 우리가 인증으로 전환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바로 인증 1년 차냐? 예비 2년, 인증 3년에서 5년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럴 때 인증받아서 바로 인증 1년차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비사회적 기업 2년차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인증 전환되면은 그 2년차 받는 데까지는 예비로 적용하고 그 다음 새로 이제 1년차 시작할 때부터 인증 1년차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지원금 수준인데 이때는 이제 18년 이전 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넘어가고 25쪽입니다. 25페이지 25쪽 25쪽 보시면 19년 이후 지정 인증받은 기업의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수준인데요. 자,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삽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포함을 해서 그걸 100%로 두고 거기에 50%에서 70%, 인증기업은 40%에서 60%까지, 취약계층은 추후 20% 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금액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 209시간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정도 되죠. 하루 8시간. 그래서 기준 단가 100%를 보시면 200만 원쯤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일반 근로자 100만 원 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140만 원 수준, 인증 넘어가면 일반 근로자 80만 원 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120만 원 수준에서 계산 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 인건을 하는 경우 한 달 다 일을 하면 이렇게 금액을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원금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근로자가 결근을 하거나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일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해서 지원금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따로 뭐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사이트에 뭐 그 결근 일수를 적고 뭐 근무 일수를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지원금에서 차감돼서 계산되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요 수당이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을 일을 해야지 월화수목금을 일을 하는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 5일을 모두 일을 해야지 주요 수당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결근을 하면 보통 이제 주요 수당이 같이 빠지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빼야 되겠죠. 하루 결근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다라면 결근 처리하시고 지원금을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중도입 퇴사했던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 퇴사한 날짜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퇴사한 날짜가 혹시 금요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월화수목금이라고 이렇게 일요일이 주휴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요일 날 퇴사를 했으면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표는 이게 주 40시간 근로잖아. 이렇게 주 근로 시간별로 해서 그 달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이게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그냥 보시고 요 위에 근로 시간에 따라서 그런 금액이 달라진다. 그 금액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쪽 하단부에 보시면 어, 인건비 지원금 지급 대상 법정 휴일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빨간 날 우리가 빨간 날 쉬는 날이죠. 그 빨간 날 쉬었는데 이제 그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되는 겁니다. 주휴일 주일이면 일요일이죠. 보통 월화수목금이라고 일요일 토요일은 목요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해서 주휴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기업에 따라서는 우리는 뭐 식당을 내서 수목금 토일 이렇게 일을 하고 월요일을 이제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정하면 그때는 당연히 임금 지급되고 지원금도 포함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약정휴일 약정휴일이란 말은 우리가 쉬는데 인건비를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날이죠. 보통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빨간 날 다 쉬죠. 추석 연휴, 뭐설 명절 연휴, 광복절. 이번에 광복절은 대체 휴일이었습니다만 그 대체 휴일 적용되는 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관공서 이런 공공 영역에 있는 업체들은 다 이제 대체휴일을 휴무로 했는데 일반 기업들이 그렇게 다 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정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기업에서 그런 빨간 날들을 이제 국가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날들도 우리는 쉬는 걸로 하고 월급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 기업에서 정했으면 약정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정휴일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추석 연휴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약정휴일로 해서 다 쉬고 월급 다 준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냥 지원금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무급휴일로 한다 이러면 지원금 신청 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출근해서 그냥 다 일해 아니면 넌 연차 휴가로 할 거야 이렇게 기업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을 이제 월급을 줬으니까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고 연차 휴가니까 뭐 월급 주는 날이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그냥 월급을 다 주도록 돼 있으면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줬으면 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병가휴가. 우리가 산재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월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죠. 일단은 병가라는 거는 그 근로자가 아파서 못 나오는 건데 어쨌든 기업이 약정 휴일로 해서 근로자가 아파도 우리가 뭐 한 달까지는 또는 뭐 보름까지는 이제 약정 휴일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했으면 지원금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제 그 사업주가 직접 부담, 뭐 지원금 제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초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라고 하면 10시부터 밤낮 6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두루누리 참여 기업인데, 두루누리라는 제도가 뭐냐면, 두루누리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월급이 200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가 2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10명이 안 되는 사업체는 다 신청해서 그 해당되는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근로자, 우리 인건비 지원받는 일자리 창사업 참여 근로자 여기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빼고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돈으로 이제 지원받는 거를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했을 때는 확인 서류를 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두루누리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긴 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그 사업자 부담분 지원되는 부분이 좀 더 커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 근로자 입장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면 두루누리를 신청을 하고 그 두루누리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를 빼고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 부분입니다. 지원금 신청 부분은 30페이지, 30쪽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비 서류를 함께 쉽게 얘기하면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지원금 신청하시는 건데요. 신청할 때 다음 서류들을 업로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스캔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급여 이체 내역, 자체 근로자 포함입니다. 기존 근로자 포함. 그래서 우리가 지원 안 받는 근로자 포함해서 근로자들의 급여 이체 내역을 이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출근부, 근무상황부, 뭐 결근을 했는지, 지급 조퇴했는지, 이런 것들 연차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내장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장 사본은 이게 이제 지원금 받을 계좌 보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제일 처음 신청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추진 실적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마지막 달에 12개월째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화정보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식사진에 모두 지급하고, 이거에 지원금 신청 시에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원금은, 잠깐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하는데.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이제 지원금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월급 지급일이 말일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달 1일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달 뭐 5일, 10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월급 지급하는 날짜가 만약에 다음 달 10일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 지원금 신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 월 말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하면 아마 그 달 내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군청 소통해서 시청군청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소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원금 지급 방법, 실적 보고 부분인데,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일단은 이제 월급을 먼저 주고, 이제 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그 다음 달, 우리가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9월분 지원금을 10월 달에 신청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 9월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10월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 10월에 신청할 때, 이제 그 20일 전에 신청,
10월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지 10월 안에는 연금이 나오겠죠. 그죠? 신청할 때 그러면 어떤 거를 확인을 하느냐,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보는 게 뭐냐, 담당 공무원이 어떤 걸 보느냐, 당연히 월급 지급 내역을 보고, 그다음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료도 다 납부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매번 하진 않고요. 스스로 채용을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 체불 여부, 혹시나 임금 체불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나 자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요. 확인하셔야 되고 임금 체불이나 4대 보험료 체불이 되면 지원금이 지급 중지됩니다. 그래서 지원금 지급 보류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되면 지원금 지급 중단되고요.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이럴 때까지 중지하고 조사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면 기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다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부정수급 확정되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정 지원 사업의 약정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보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마지막 달 지원 신청 시에 실적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식, 별도 서식이 있으니까요. 그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서식들 제가 앞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업계획 변경 신청 서식 또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확인 서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자료실에 오시면 되고, 여기 오시면, 사회적 기업 저희 자료실에 오시면 각종 기타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별표에 사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이라고 있죠. 이 지침이 한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한글 파일 서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서식도 있으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서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제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하거나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이럴 때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회적 기업 회계 처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기타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 회계 처리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보조금 회계 처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면 그 인건비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 처리라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은 상계 처리를 한다 해서 이렇게 사업개발비 지원금이나 뭐 인건비 지원금이나 모두 보조금으로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는 거니까 요건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일자리 창사 운영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걸 받으셔서 지금 세무회계 비장 대리를 맡긴 업체에다가 이걸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업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계 처리해달라라고 이렇게 처리해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정부 지원금 받은 게 이게 매출에 포함이 안 되거나 또는 비용이 포함이 안 돼서 영업이익이 그만큼 이제 손해가 없게 그렇게 표시가 돼요. 이걸 상계 처리 안 하고 이 방식대로 안 하면 영업이익이 지원금 받는 것만큼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받으셔서 세무회계사무소에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적 보고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심사 기업 혹시 있으실 텐데 재심사에서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약정 기간을 당연히 지금 지원받는 기간의 종료일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해서
받는 건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지원 기간 종료된 후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가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인증은 1월 1일부터 지원 기간을 새로 이제 약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간에는 기업이 자부담해서 근로자를 계속 채용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새로 약정 체결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원받는 근로자로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해당되는 기업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취약계층의 범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안내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5페이지인데요. 36페이지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가 있고, 이 저소득자 판단이 제일 어려워요. 저소득자의 기준은 우리 그 월평균 소득이 가구 월평균 소득,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인데요.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 평균 소득이 이제 4인 가구 기준에서 68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거기 60%면 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이 안 되는 488만 9천 원이죠. 409만 원쯤 되는데 이 금액이 안 되는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에 있을 때 사회적 기업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건강보험료, 이게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15만 원 정도 이하로 내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건강보험료를 보는 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이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에서 주민등 등본과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수급자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당이 될 수 있게 되죠. 뭐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급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그 봉사를 짓는다. 또는 삽자가 있다, 마트를 운영한다, 슈퍼마켓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채용하는 근로자의 가구가, 그럴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 등본도 받으시고 소득금액 증명원도 받으셔서 그 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는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쪽에 이런 서류들을 근로자 관련 서류들을 떼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를 떼서 지자체에 보내시거나 업로드 하시면 돼요. 취약계층 서류 업로드 하셔서 등록하셔서 이렇게 승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소득자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고령자는 쉽죠. 고령자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뭐 승인 신청할 때, 참여자 등록할 때 다 하는 거니까 따로 확인서도 필요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고령자에 해당되고요. 장애인도 보통 장애인 복지카드나 증명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질문하시는데 청년은 취약계층이 아니냐, 경력단절 여성은 취약계층이 아니냐, 경력단절 여성 다 취약계층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중에 고용수당 장려금 지급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이 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용센터에서 취업훈련 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국민취업지원 교육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취업교육 고용센터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직업훈련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 고용수당 장려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야 돼요. 직접 본인이 그 교육을 들으시면 그 지급 대상자,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해당이 되면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8번 뭐 제8호 한부모 가족 취약계층 해당되고요. 결혼 이민자 취약계층 해당이 됩니다. 결혼 이민자 비화도 해당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기타에 보시면 제12호 기타.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장기 실직자는 1년 이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직자라고 하는 거는 구직 등록, 아니 내가 정말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직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취업 준비생들 많잖아요. 그분들 실직자로 파악을 합니다.
안 봅니다.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은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렇게 취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숫자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구직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직 등록한 기록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실직자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여성 가장도 해당됩니다. 여성 가장은 조금 범위가 넓고 보는 기준들이 이렇게 딱 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분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라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성 가장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한부모 가족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부모 가족은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성이라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은 이게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한부모 가족 확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여성 가장은 이게 만약에 뭐 남편이 재산이 수억인데 집에 안 들어온다. 근데 애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한 상태로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여성이 이제 뭐 생계를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 가장을 역할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확인해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호 종류 아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호 종류 아동은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이제 보아원, 뭐 보육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최소한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 보아원에 못 있어요. 보육원에 못 있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올 때 500만 원 주고 자립을 독립을 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산학계 이제 청년 18살, 19살, 중학교 졸업할 나이에 500만 원 주고 던져놓으면 어디 나가서 집 구하고 이렇게 알아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게 이제 시설이 나와야 되는, 그 시설 최소, 아동 청소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종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인정이 된다, 취약계층으로. 다만, 이제 지금 기준은 5년이 지나지 않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삭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뭐 조성가정, 외국인 근로자, 뭐 금융, 채무, 불행, 불이행자 등이 있는데요. 신용불량자가 취약계층이 아니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근로자로 인정하는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직계획 인증 심사 시에 동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래서 신용불량자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뭐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뜻이고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는 취약계층에 인정이 안 됩니다. 신용자, 신용불량자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었는데 채용할 때는 취약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채용을 해서 월급을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막 줘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났어. 그럼 취약계층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 인정을 해주냐? 회사할 때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한번 채용할 때 한번 취약계층 인정을 받으면 그 사실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 채용할 때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나서 고령자인데 계속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취약계층 인정이 됩니다. 고령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데 저소득층을 이제 우리가 채용할 때 저소득층이 아니었어요. 근데 채용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 됐어.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외적으로 이게 부득이한 사례가 없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 쉽게 얘기하면 해고입니다.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규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해고라는 거는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이라고 해서 보면 23번이라고 되어 있죠. 23번. 고용보험 상시 신고 23번.
신고하시면 해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고용 유지 조치는 뭐 그냥 휴업, 뭐 이렇게 휴직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느냐? 근로자 진짜 도저히 우리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 규칙 사유에서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 기업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된다.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 해고하는 거는 근로자 실업급여 받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일을 못해서 근로자 규칙 사유에서 나가는 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해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로자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23번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기업 사정에 의해서, 우리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된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해고인데, 이거를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한 번까지는 가능한데, 한 번 하시면 경고 조치나 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한번 맞고, 두 번째 되면 이제 약정 해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약정 기간 내에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안에 두 번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한 번 하면 경고를 받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인증기업에서도 1년 안에 두 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두 번 하면 인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 규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관련 규정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중간에 안 쉬고 막 왔습니다. 지금 5시 16분이고요. 질문 사항도 있으면 당장 지금 뭐 바로 이렇게 그 교육을 종료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뭐 아니면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제가 지금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도 사무실 전화번호 지금 채팅창에 남겨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뭐 저하고 직접 통화하신 분은 저 핸드폰 전화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 일자리 창출 사업 지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그때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문의 주세요. 일일이 그때마다 이거 책 먼저 찾아보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교육도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지금 10년째, 10년, 한 12년째 지금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내용들을 이제 아는 건데, 그것도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 주시고, 뭐 교육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통합정보 시스템도 좀 허술하긴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쓰시면 익숙해지실 거고. 그래서 지금 신규 참여 기업도 특히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저희 자주 뵈야 될 거예요.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직접 저희가 자리 마련해서 얼굴 보면서 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